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촬영을 하던 곳이랑 오늘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 영상을 켠 이곳은 제가 상담하는 상담실입니다. 조금 낯선가요?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전신질환이 임플란트나 혹은 발치 등의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 너무 거창한가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골다공증이 있어서요. 혹은 혈압이나 당뇨가 조금 높아서요. 심장 수술을 했었는데 다른 데서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발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시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종종 듣습니다. 물론 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진료의 여부가 조금 달라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임플란트나 혹은 발치 수술을 하는 거에 있어 전신질환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 어떠한 약들을 중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약으로 복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한 달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임플란트나 혹은 발치 치료를 받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전신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나 발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 때문에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주의를 더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발치 치료를 했을 경우 그 시술의 부위의 잇몸뼈라든지 혹은 턱뼈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점점 죽어가듯 소실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임플란트나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 뼈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 주변의 잇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 있죠. 그 잇몸살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돼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뼈가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잇몸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뼈가 노출된 경우에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노출된 뼈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듯 세 가지 정도의 가장 큰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요.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있어서 복용하는 모든 성분의 약들이 그러한가? 그건 아니에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지만 그 약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단, 치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요하는 약의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의 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 성분이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러한 부작용을 더 많이 야기시키는 걸까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약 성분이 앞서 얘기 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을 조금 더 많이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이 약을 드시느냐? 그 역시도 아닌 거죠. 환자분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처방되어지는 약은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 성분의 약들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했을 때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 성분의 약을 복용하시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죠. 과연 그럼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 약성분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다 임플란트나 발치 시술이
안 되냐? 그 역시도 아닌 듯 합니다. 이 약물을 섭취를 한다고 해도 4년 이하의 약물 섭취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확률이 0.01%에서 0.04% 정도, 그만큼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골다공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알아봤더니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 약성분이야. 헌데 내가 복용했는 기간이 4년 이하야 라고 한다면 시술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4년 이상의 복용 기간을 가지신 환자분이실 경우, 두 번째는 유방암이나 혹은 다른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가운데 이 성분의 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어떠한 종양 절제를 하는 그런 목적성으로 같이 겸해서 투약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가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당뇨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제제나 혹은 혈관 억제제, 이런 약을 같이 겸해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성분의 약을 먹는 약이 아닌 주사제로 맞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내가 먹는 약 성분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드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약을 내가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약에 대한 특징을 조금 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이 약은 위식도에 조금 자극을 많이 주는 그러한 성분의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조금 잘못 섭취를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러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약을 처방받을 때 물을 많이 먹으세요? 혹은 복용하고 난 다음에 눕지 마세요. 이 두 가지의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셨다면 골다공증 약 중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을 복용하실 확률이 조금 더 높으세요. 골다공증이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면 임플란트나 발치를 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질환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뇨 질환입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회복이 조금 더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임플란트나 발치도 어쨌든 피가 나는 외과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어떠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이 조금 더 더디게 걸리고요. 그리고 아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뼈가 조금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이렇게 붙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치료에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나 혹은 뇌경색 등 어떤 뇌에 대한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혈전 용의자라든지 항응고제 혹은 아스피린 등의 약물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약물은 피를 조금 더 잘 돌게 하는 그런 순환 역할을 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나 발치 시술을 했을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혈이 잘 안 되면 감염에 조금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에게 확인하는 약들 중에 혹시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의제 같은 그런 혈전 순환제를 복용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만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약을 복용하시거나 혹은 당뇨 질환이 있어서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혹은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 고혈압이나 뇌경색 혹은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술 전에 그 의료진에게 반드시 나는 지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어떠한 진료를 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들을 취해드릴 수가 있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일정 기간 중단을 하고 시술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치료를 함에 있어 안전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약물을 드신다고 해서 이러한 전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약물을 드신다고 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나 발치 시술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게 많지는 않아요. 확률이 극히 낮지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조금은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수술 안 된다 할까봐, 이 안 빼줄까봐 그게 조금 꺼려져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약을 의료진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조치를 취해드리기가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안내하셔서 조금 시술에 안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혈압 혹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뭔가 특별하거나 혹은 시술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료진을 믿고 그렇게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의료진 역시 여러분들의 시술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료를 하실 거예요. 의료진들을 믿고 그렇게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어떤 시술을 받는 거에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듯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하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